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움의 전시기획실장 곽준영입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돼서 저도 너무 의미가 깊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토크를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이 좋은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전시에 대해서 구정현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작가님의 작품 여정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약 40년에 이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의 전 작업을 하기보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1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불 시작이라는 전시에서 이미 초기 10년의 작품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60도 안 되신 작가분의 초기 10년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그런 전시였었는데요. 그리고 이 전시는 그 이후의 작업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에 걸친 작업 여정을 탐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시를 보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초기 작업 중에 모든 초기의 작업들을 가져오기는 여러모로 공간적으로 저희가 한 미술관이 2개쯤 썼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을 사실 전시 준비하면서 많이 했는데, 초기 노래방 작업부터 시작해서 사이보그, 아나그램, 그리고 몽그랑레시라는 건축적인 조각 설치 연작, 그러니까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요. 그 작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시이고, 그 후반에 나온 그 취약할 의향과 폴드 연작, 다양한 드로잉과 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신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시는 리움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 M+ 홍콩에 있는 M+ 미술관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27년 후반까지 세계 주요 기관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초반에 작가님의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록들이 나왔지만 총체적으로 작품을 논하는 모노그래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템즈 앤 허슨과 함께 지금 작업 중이고 4개국어로 4개국어로 나올 예정입니다. 작가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저희가 기자간담회 때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 설명은 싹 다 제외하고 여러 전시들 히스토리랑 저희 주요 소장처나 수상 경력 같은 것을 썼는데, 이것들이 얘기해 주듯이 사실은 작가님이 너무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90년대 중후반부터세요. 그러니까 93년에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1회 거기에 참여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뭐 그 베니스 비엔날레나 구겐하임 소호에서의 휴고보스상 전시라든지 이런 수많은 전시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되면서 작가님한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워낙 많은 전시들이 국제적인 주요 미술관에서 열리고 보여지느라고 이 작품들을 제대로 한국에서 다 모아서 전시를 못했었어요. 그게 저도 생각해보면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몽그랑레스의 전 작업을 모으고 초기 작업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대규모 서베이 전시는 한국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계기로 사실은 저희가 이 전시를 또 국제적으로 돌려서 작가님의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님께 이 대규모 여정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지금 거의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쇼를 생각한 게 사실은 10년 정도 전이었고, 사실 그때 그 유럽이나 뭐 몇 군데에서 레트로스펙티브를,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장기간을 조망하는 초기 거부터 뭐 그런 전시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환으로 그걸 잘 돌려서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했는데 역시 전시라는 게 마음 같지 않아서 그 매번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든
다른 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면서 작품 전시 계획도 많이 바뀌고 처음 그 계획했었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뭐 그 지금처럼 그 예를 들면은 그 공미술관 이런 데나 아니면 소장관 이런 데는 컨템포러리 그냥 전시하는 게 들어가질 않았을 때라서 그런 데도 같이 집어넣으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루는 작업과 뭐 연계해서 다룰 만한 작업이 있다면 이제 그런 데 같이 그런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뭐 이게 약간 좀 대대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다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10년치를 잘라서 앞에 걸 먼저 보여주면서 아 이걸 그럼 2부로 나눠서 그 뒷부분을 그 조명하는 전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번 전시가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그게 그 초기 아주 초기부터 다 하려면 굉장히 크게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맥락보다는 그냥 살면서 어떤 작품으로 했나 굉장히 다양하군 뭐 이런 식의 걸로밖에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요번 앞에 10년을 이렇게 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그 주제들이 연결돼 있는 그런 거로 모아서 한 그래도 이제 30년치 예, 30년치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전시를 구성하는 거에서 훨씬 자유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하고 그리고 최근작도 또 다행히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장소를 하도 봐서 보통 이제 장소를 보면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 작업하고 이 장소하고 어떤 다이얼로그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하도 봐서 나중에는 그 정해져 버렸어요 머릿속에서. 들어갈 때는 뭐여야 되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여야 되고 이렇게 또 워낙에 공간이 성격이 확실한 공간이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하면서. 네. 재밌었다니 전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국 작가 중에 누구의 전시를 해야 되나 하면 항상 탑 리스트에 위시리스트에 있었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전시를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 전시보다도 이 전시가 국제적으로 더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도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2002년에 로덴 갤러리에서 이미 작가님 전시를 했었어요. 23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감회가 들면서 이 전시가 좀 더 작가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더 국제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잠깐 내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또 한 가지 그 기쁜 일은 보통 이런 식의 이걸 이렇게 그 전시를 만들어서 패키지화해서 이제 트래블링을 할 때는 외국에서 하는 거 많이 해서 한국으로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번에 기획을 그 리움미술관하고 엠플러스하고 같이 해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 곳 다니면서 그 장소나 뭐 그 주변에 또 그 인스티튜션이나 이런 데서 작품 빌려가지고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이제 하게 될 거라 그것도 조금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구정현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초기 작업을 다룬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쭉 넘어가야 되는 게 초기 작업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작 전시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10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 전시에 포함되는 사이버구나 이 부분부터는 선생님께 질문을 넘기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80년대 말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한국미술 신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모더니즘 계열, 추상미술 계열인 단색화와 한쪽에는 민중미술이 있었죠. 두 가지 다 모두 남성 중심적인 어떤 미술의 흐름이었고 양반된 그런 상반된 미술의 흐름이 우리나라 미술계를 꽉 휘어잡고 있었을 때가 80년대 미술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대학을 졸업하신 이불 선생님의 이 엄청난 첫 번째 전시가 이 크레이빙스 갈망이라는 작업으로 한 1갤러리에서의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당시 미술과 얼마나 달랐을지를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조각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전신 수트 같은 소프트 조각을 입고 여러 명과 함께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선생님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이죠. 낙태 어볼션이라는 작업이고 1989년에 제1회 한일 행위예술제에서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동숭아트센터에서 있었고 이 전시로 인해서 사실 이불 선생님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체와 사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젠더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당시 퍼포먼스 작업이나 이런 초기 작업들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여성주의나 젠더의 문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작가님은 늘 강조하여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냥 당신이 여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사회, 그러니까 규범화된 사회, 뭐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틀,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한 힘의 메커니즘의 문제나 그런 권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다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퍼포먼스들로 인해서 작가님의 어떤 작업이 굉장히 실험적이고 전복적인 경향으로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왔지만 이 자체가 한국 미술에 엄청난 파격을 가져온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신세대 작가들한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제2회 한일 행위예술제에서 선보였던 Sorry for Suffering, 순한 유감,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느냐라는 제목의 퍼포먼스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12일간 이런 소프트 조각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셨는데요. 상상을 해보시면 김포공항에 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제재도 이런 옷 입고 타시면 안 됩니다. 뭐 제재도 받아가시면서 타고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지도를 펼치고 일본 도쿄 시내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심지어 메이지 신사, 뭐 도쿄 대학, 하라주쿠 여러 곳들을 다니시면서 12일간이 사실 도쿄에서는 7일간이었죠.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는데 여기에는 이 제목에 담긴 의미에는 그 최승자 시인의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라는 1981년 시에서 따온 건데 그 시 문구를 작가님이 좀 읊으시면서 거기서 다녔는데 뭐 조용히 나는 묻고 싶었다. 인생이 똥이냐. 내 인생에 꽁무니를 붙잡고 신나게 흔들어대는 모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개, 새끼인 줄 아느냐. 이런 문구를 읊으시면서 도쿄 시내 곳곳을 다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순한 유감에서 이 순한에 작업실 홍수가 들어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획 측에서 그 문구에 물의 나라 일본과 네. 불의 나라 한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좋지 않다 그 문구 그 어디서 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제가 뭐 반대해도 그게 그냥 인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때가 그 새 천황이 즉위할 때였었어 가지고 1년도 채 안 된 시기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좀 의미적으로 레이어를 쌓으려고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기가 워낙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이 다가와서 좀 제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이제 작업실에 홍수가 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2개의 전신 수트를 가지고 가서 퍼포먼스를 하셨던 그런 굉장히 미술사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여러 사진들이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연도가 확실치 않아요. 아 그래요? 그 물난리 났던 건 더 아, 나중이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그거에 잠겼을 때 아. 작품을 다 꺼냈는데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태웠거든요. 그 네. 마당에서. 그런 걸 기록상 90년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봤어요. 연도가 그게 같은 해의 뒤인가 봐요. 그렇군요. 네. 요거 끝난 다음에 네, 그런 네.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경계 지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91년에 처음 만들어진 장엄한 광채 마제스틱 스플렌더라는 작업이고 처음 이름은 화엄이라는 어떤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제스틱 스플렌더를 그대로 이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장엄한 광채로 바꿨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사실은 시립미술관 전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업이기도 했고 저희가 이 전시에서 좀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97년에 모마에서 이 장엄한 광채가 선보였었거든요. 바바라 런던이 큐레이터로 오고 난 다음에 93년도인가 어디 한국에서 전시를 보고 선생님을 프로젝트 전시에 초청을 한 거죠. 거기에 2인전이었는데 97년 모마의 그 프로젝트 57 전시에 선생님을 초청해서 갔는데 원래 91년도부터 계속 한국에서 선보이고 있었던 이 장엄한 광채를 이제 모마에다가 이 2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쪽에는 미니멀리즘처럼 저렇게 비닐팩에 하나씩 넣은 그 생선의 비즈를 박은 썩어가는 뇌를 진동하는 그 생선들과 그리고 옆에는 그 몬스터 작업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이렇게 갓 그물에서 포획된 어떤 물고기 덩어리들을 이렇게 비주로 감싼 그런 형태를 냉장고 안에다 넣어서 전시를 준비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막 항의가 들어오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게 원래 그 전시가 됐었어야 되는 장면인데 저 뒤에 있는 저 작업이죠. 저 엄청난 몬스터가 생긴 저 생선 덩어리를 개막 직전에 모마가 증축을 하려고 사놨던 어떤 호텔 안쪽으로 치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품이 퇴출이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근데 근현대미술의 상징인 모마가 작가님의 작품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의 토해냈던 그런 굉장히 큰 스캔들이 있었던 작업인데 이 작업이 사실 97년, 98년에 사이보그 같은 작업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작업들과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근간에 이런 신체의 덧없음과 불멸에 대한 사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아니면 그 여성성 바디에 대한 사유, 그리고 뭐 어떤 아시아 여성성이라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시각을 전복하는 그런 후각이 어떤 작업의 전면으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함의된 작업이었고 이 인간의 그 완전성에 대한 열망이나 불멸에 대한 사유가 이미 이 작업에 배태가 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전시에 포함된 많은 작품들과 연결성을 가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오른쪽에 캡션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하랄트 제만이 이 호텔에 버려진 이 작업을 보고 같은 해 리옹 비엔날레에 가서 이거를 어찌 보면 완전한 형태로 전시를 하게 만들어서 이 작업이 완전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97년에 그렇게 진행됐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초기에 나왔던 작업들 중에 그 홍수 얘기를 잠시 하셨었는데 모리미술관 전시를 하시면서 그때 홍수 당시에 많은 작업들이 파손이 돼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작업들을 태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모리미술관 전시를 하시면서 이 98년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 갈망의 퍼포먼스 수트들이랑 소프트 조각들이랑 그리고 몬스터 블랙과 핑크라는 98년도 작업들을 다시 재제작해서 모리미술관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그 초기 퍼포먼스의 어떤 내용적인 문맥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작업이면서 새롭게 조각적으로 재해석된 그런 작업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작업, 이 히드라 모뉴먼트라는 작업은 저희 2002년 로덴 갤러리 전시에서도 나왔었고 구겐하임에 있는 휴고 보스 프라이스 그 후보에 오르셨을 때 앞에서 전시됐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 전시에 포함된 이거 약간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한번 전시를 나중에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그 거대한 스튜디오 섹션이 있는 벽에 밑에 하단에 아주 작은 드로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preparation 드로잉이었었는데요. Study for Inflatable Monument라고 있는 98년 작업이 저희 전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잉에 써 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그 문구가 움베르토 에코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2세기 철학자가 했던 말을 움베르토 에코가 좀 더 비판적으로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말이었는데 거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업적이겠죠. 그거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와 같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지식의 진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사유를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역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재사유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의미로 썼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는 의미였는데 그 드로잉의 뒷면은 지금 못 보지만 드로잉의 뒷면을 하면 아시아 여성의 뭐라 그러죠? 전형성에 대한 비판을 담은 그리고 기념비 조각들에 대한 전형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권력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기념비가 만들어지는 힘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와도 연계되는 지점이 있기에 이 작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에 들어오는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작업과 전시를 빠르게 볼 텐데요. 여기는 사이보그, 아나그램, 노래방 그리고 주요 국제 전시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참입니다. 먼저 사이보그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사이보그는 첨단 과학의 어떤 그 당시 90년대 너무 많은 것들이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했고 첨단 과학과 미술사, 영화, SF 문학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굉장히 많은 다층적인 참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도 있고 뭐 멋진 신세 SF 문학도 수많은 SF 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조각 같은 어떤 미술사 쪽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 기술 권력의 관계나 어떤 인간의 완전성이나 그런 불멸에 대한 열망을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 의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보그 조각이 시작된 게 이제 90년대 중반이고요. 95년, 6년 이쯤에 사이보그 드로잉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97년에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레드 앤 블루 작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98년에 휴고 보스 프라이스 후보에 오르셨을 때 전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불 작가님의 사이보그 W1234가 전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게 하랄트 제만의 역할이 컸다고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그 기억에 대해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기 사실 구상은 96년 뭐 아마도 96년 즈음에 구상을 해서 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뭘 구상하면 그걸 벽에 다 붙여놔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실현을 시킬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쭉 붙어 있었는데 한 번은 작업실에 그 헬지만이 오셨었는데 그때가 아마 베니스 그 총감독을 맡았을 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적어.
이렇게 그 사이보그를 딱 가리키면 저거를 내 전시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그 구상을 했어도 실제로 이 뭐 재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해서 선뜻 시작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과감하게 그럼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아니라서 사실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 해보겠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뭐 열심히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후원금 받으러 다니고 뭐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이런 걸 만들려면.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 그 자금이 모질라 가지고 만들다 중간에 멈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지만한테 얘기를 했죠. 제작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못 끝내겠다 이거를. 그래서 이번 전시 때는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거가 못 나가고 저 작업은 그 다음에 97년에서 98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 걸린 거가 제작비 때문에 좀 그랬던 거고. 이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림 저 드로잉 보면은 여기는 지금 사이보그 드로잉이 안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컬러풀해요. 컬러풀하고 저렇게 머리는 없지만 머리카락은 또 있는 걸로 그렇게 드로잉이 돼 있어서 처음에 머리카락을 진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저 그림처럼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저게 실질적으로 드로잉하고 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단순화시켜서 간 거죠. 그래서 컬러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구상을 변경했죠. 전부 화이트로 바꾸자 이렇게.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이 휴고 보스 프라이스 때 처음 나온 구겐하임 전시의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제만이 이제 기획했던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아페르 투토 전시에 나왔던 이게 아스날레 쪽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 장소에 있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어찌 보면 하얀색의 공중에 매달린 채 부유하는 그런 사이보그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얘기를 슬쩍 들은 적이 있어요. 구겐하임 이 휴고보스 하면서 그래도 거기는 제작비를 좀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저런 작업을 정말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사이보그 1, 2, 3, 4가 앞에 있는 그 초록색 빨간색의 실리콘과 같은 작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시장에 걸려 있는 이 사이보그 6가 이게 저희가 로덴 갤러리 전시 때 보여졌던 작업인데 사실은 5번부터죠. 국현이 소장하고 있는 그 작업부터 EVA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재료를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그 사이보그는 처음에 이제 개념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느닷없이 시작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구상한 그 단계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뭐 이쪽에 포커스가 맞았었다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층위를 하나 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서구 미술에서 특히 조각에서 그 대부분의 이렇게 그 인간의 형태를 가진 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조각들은 이제 뭐 신상이거나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뭐 그런 캐릭터거나 이제 그런 게 많고 대부분 높은 좌대 위에 올라가 있거나 스케일의 문제 때문에 다 내려다보는, 물론 그 내려다본다는 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권위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보그라는 그 컨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초기에 시작할 때 저도 저기 뭐 컬러풀하게 하고 머리도 있고 보면은 우리가 뭐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자주 봤을 법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들과 그런 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원래의 의미,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걸 하면서 이제 그 몬스터하고 같이
연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실제로 조각상들 옛날 뭐 대리석 그 조각으로 만들었던 조각상들도 전부 칠이 돼 있었는데 컬러풀하게 아주 알록달록하게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게 다 닦이고 백색 돌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 그리스 조각 그러면 흰색 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언급도 하고 싶고 아까 그 질문 쪽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인체에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뭐 그 피부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을 생각해서 의료용 실리콘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나 실제 이제 뭐 안에 내부에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실리콘으로 하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실리콘이 갖고 있는 굉장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이런 식으로 진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을 대체하는 그 폴리우레탄이 이제 그 실리콘을 대체한 재료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폴리우레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 에바하고 흡사한 그 스펀지가 있는데 그 스펀지가 이제 폴리우레탄으로 처음에 만든 것들이었었어 가지고 폴리우레탄 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쓰고 표면을 에바는 폴리우레탄이 아니고 이제 폴리에틸렌 계열인가 뭐 이런데요. 그래서 그거 점점점 그쪽으로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를 따라서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뭐 컨셉츄얼리 그렇게 계속 대체를 하는 무엇인가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 사이보그 그리스 신화적인 어떤 조각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신화와 맞물린 어떤 여성성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온 공각기동대 뭐 이런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사이보그들이 막 다 막 하늘 날아다니는데 막 여성이고 막 이렇게 좀 성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런 모습들로 재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사유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완전해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기계적인 것과 결합한 그런 포스트휴먼적인 어떤 특징을 사유하시는 과정에서 몬스터에 대해서도 사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이 아나그램 연작이 인간과 기계만을 합친 게 아니라 인간, 식물, 동물 그리고 기계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간 그런 작업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로 합쳐지면서 약간 외계종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떤 바다 생물 같기도 하고 우주정거장 같기도 하고 막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근데 작가님이 하신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언급 중에 하나는 완전성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실현이 되면 사이보그가 되고 실패하면 괴물이 되는 거라고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동전의 양면 혹은 뭐 도플갱어 그런 개념적 쌍을 이룬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완전성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면 라는 거야. 그 실현된 게 아니라 그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비전이나 희망을 담을 수 있으면 그걸 사이보그라고 부르고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몬스터라고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이보그 아나그램이 두 가지를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작업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이보그라는 거가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낡은 아이디어다. 그것도 제가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혼종적인 형태, 뭐 혼종성, 뭐 아니면 테크놀로지와의 결합 이런 거는 그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많아요. 그런 예가 시도가 많은데 그게 놀랍게도 현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 그래도 비주얼리 나타나는 모습은 흡사한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이보그라고 불릴 만한 기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미래의 비전을 담고 있다는 거가 그게 작동을 한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저것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오래되면 다 우리 폐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첫 번째 주목했던 점이. 그리고 그럼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실패한 예를 찾아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예로 들기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가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내용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전형적인 사이보그 아이디어거든요. 유기체와 기술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니까 우리 그냥 너무 당연하게 몬스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몬스터라는 말도 그렇고 사이보그라는 말도 그렇고 어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그 몬스터는 몬스트러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작은 마을이나 이런 데서 다리가 세 개인 뭐 염소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나쁜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나쁜 것의 징조다 아니다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불편하겠죠 사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괴물,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익숙지 않고 낯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그 몬스터러스라고 했고 거기서부터 낯선 것. 또는 불길한 징조,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에다가를 몬스터라고 그 몬스터라는 말에 이제 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사이보그와 몬스터 이거를 같이 다루면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동시에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죠. 사실 두 개는 그 개념적으로 보면 동일한 그 시도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대중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도 몬스터 그러면은 뭐 끈적끈적하고 뭐 어둡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폼들.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아주 여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컬러, 뭐 그런 그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그 작업이 제대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었고, 네. 근데 명명, 네. 네네 명명은 명명. 뭐 간단한데,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운이 나쁘게 그때 이제 한참 뭐 일본에서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무슨 포켓몬 무슨 몬 온갖 몬들이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여서 아이 몬스터는 그런 말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니까 이것도 무슨 몬 이러고 나타난 걸로 무슨 그런 귀여운 몬의 디자인의 확장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제목을 지우고 그래서 아나그램이라는 말로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 요소는 담되 이 글자를 변경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말로 하면은 그래도 사이보그와 이게 그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나그램이라고 바꿨죠. 아나그램이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그 일종의 언어 게임 같은 걸로 음절이나 어떤 단어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아나그램 연작이 만들어진 인간, 식물, 동물, 기계적인 요소가 막 새롭게 조합되고 이상한 혼종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사실 이 아나그램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2002년 로덴 갤러리 전시에서 나왔던 사실 아나그램 작업이 당시에는 몬스터로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추후에 아나그램으로 개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이보그와 몬스터 연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 그거 몬스터를 버리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몬스터라고 불리는 작업은 아까 보여드린 몬스터 블랙과 몬스터 핑크 딱 두 점만 있는 거고 나머지 흰색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작업들은 다 아나그램이라고 재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걸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아나그램 레더 넘버 11 TOT 이 작업만 사실은 공간에서 선보이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쫄르면서 좀 더 넣을까요? 막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M+나 이런 다른 공간에서는 사이보그와 아나그램 작업들이 좀 더 같이 선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사이보그와 아나그램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저희는 이제 블랙박스 공간에서 샘플러처럼 사이보그 한 점, 노래방 한 점, 아나그램 한 점, 그리고 그게 이제 태양의 도시라는 작업과 함께 어우러져서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래방 작업인데요. 제가 아까 뭐 연도를 쭉 말씀드렸는데 97년에 장엄관 강체를 뉴욕에서 전시하고 98년에 W1234가 휴고보스 그 구겐하임 소호에서 전시가 되고 99년에 아나그램 아마렐리스가 거의 첫 번째 작업이었을 텐데 그게 나오고 또 99년에 하랄트 제만이 했던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에 한국관에는 노래방 작업을 선보이시고 그 아페르투토라는 제만이 기획한 전시에는 이제 사이보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두 작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선보이면서 베니스 비엔날레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이었을 텐데 특별상을 받았죠. 그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다르고 이질적인 작업들이 사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연달아 발표가 됐었거든요. 새로운 조각 연작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없지만 Live Forever라는 작업도 2001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선보였었고 세 군데로 갔었죠. 아마 뉴뮤지엄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선보였는데 흥미롭게 저는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 1999년에 나온 이 노래방 작업이 작가님이 얘기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이런 SF 문학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캡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 1인용 노래방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노래방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는 다 방 형태에 들어가서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는 어떤 방의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동전 노래방 이런 캡슐 형태를 90년대 후반에 작가님이 거의 예측하다시피 해서 어떤 캡슐 형태의 1인용 노래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뭐 타임머신 같기도 하고 캡슐 우주선 캡슐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보여주시던 어떤 신체 형상, 구체적인 형상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신체는 사라지고 신체가 확장된 형태의 어떤 건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그 2005년부터 전개된 어떤 몽그랑레시의 어떤 특징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지점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사이보그나 아나그램처럼 어떤 기술로 매개된 포스트휴먼의 어떤 조건에서 신체의 개념을 탐구한다는 지점 그리고 대중문화의 어떤 기계화라든지 이런 지점을 탐구한다는 지점에서 어떤 약간 연결점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의 해석인지 아니면 그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건축적인 확장이나 이런 서사에 대한 문제나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교차한다는 것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미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건지 그 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 뒤로 나오는 뭐 몽그랑레시나 이런 아주 건축적이고 그 풍경적인 그런 작업이 이때부터 구상되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드로잉이나 뭐 노트 같은 걸 발견할 때 그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 얻은 득이 있다면 잘 버리질 않아서 그런 게 이렇게 노트나 뭐 이런 데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할 때 다 이렇게 추려보면은 어머 이런 구상을 그때 했네 이미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미 저 시점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 거 작업들을 보면은 그게 어쨌든 어떤 식의 변형이더라도 바디를 계속 연상시키는데
그거에서 벗어난 첫 번째 작업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capsule이었어요. 근데 바디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저기에는 바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관객이 바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를 포함한 캡슐이 되는 거죠. 수트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해가는 그 가려고 하는 작업에 아마 초기인 것 같고 뭐 이거 제가 제 작업을 분석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할 때도 제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장면을 상당히 많이 참조했는데,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또 대중문화는 또 다른 거지만 대중 커처는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뭐 되게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근데 이를테면은 그 구체적인 상대가 아니라 그 불특정 대다수를 위한 유행가가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자기 라이프의 own 사운드 트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느끼려면 여기서 선곡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전 세계에 최소한 반 이상은 알아야 되는 곡이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봐도 아 이거 내가 부를 수는 없지만 알아 이거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제 뭐 탑 10 빌보드 탑 10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과거의 그 곡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게 이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운드 트랙이 되죠. 자기의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이게 그 저니를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하는데 그 상황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캡슐로 만들어서 완전히 싸고 있으면 거기서도 시간성이 이제 사라지죠. 그게 뭐 이를테면 지금 이런데 바깥에 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캡슐로 돼 있으면은 일단 자기 신체가 쌓여져서 그게 어느 시간대 어느 공간대인지 잘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방에서 둥그렇게 그냥 캡슐이 있는데 그게 그냥 타임레스 시간이 없는 어느 시간대일 알 수 없는 그렇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 장소와 너무나 뭔가 익숙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그 두 가지가 거기에 존재하면서 왜냐면 그 캡슐이라는 게 일종의 그런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실제 이것을 그러니까 셀프 엔터테이닝을 하면서 동시에 이 공간을 자기 바디로 느끼면서 다시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갈 때나 또는 거기 바깥에 내부에서 바라볼 때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시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한이나 불멸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 작업에서 이건 2번 했는데요. 한 번은 저렇게 완전 캡슐형으로 돼서 럭셔리 토일렛 같이 생긴 그런 스타일로 했다가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태리 퓨처리스틱 디자인 스타일을 약간 참조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을 때는 저렇게 자동차 형태로 해서 완전히 싸면은 굉장히 폭신하게 푹 들어가서 누가 표현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관같이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되면서 더 신체하고 이게 한 일체화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그럴까요? 나머지는 나중에 네, 궁금할 때 사실은 질문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신만의 사운드 트랙이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가만 보면 저희 전시장에서도 보시면 큐를 쫙 이루고 서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래도 예의상 뒤에서 기다리니까 한 곡씩 부르시거든요. 그럼 그 한 곡을 선택하실 때 나름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곡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운드트랙인데, 보편적인 서사인데 그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서사로 바뀌는 어떤 집단과 개인이 마주치는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것과 어떤 사적인 것이 마주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후 작업들과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고 느껴지고 우스갯소리지만 다들 들어가시면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걸 좀 들을 수 있다는 그거는 좀 참조하시고 잘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상과 또 그게 또 밖에도 비춰져요. 그래서 이런 공과 사, 뭐 고독과 어떤 사회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연결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는 이렇게 약간 정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작가님이 블랙박스를 구상할 때 약간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램 쿨하스가 이 설치를 위해 공간을 지어준 듯한, 그래서 아래 그 바닥과 그 천장의 알루미늄까지 더해져서 이 태양의 도시 거울 작업과 심지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캡슐 같은 작업과 사이보그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초우주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설치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 태양의 도시라는 작업은 사실상 처음 나온 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MMCA 전시에서 2014년에 현대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1602년이죠. 토마소 캄파넬라라는 이탈리아의 신학자이자 철학가가 쓴 유토피아 소설인 라시타 데 솔, 시비타스 솔리스. 네, 그거 라틴어로 시비타스 솔리스죠. 이 유토피아 문학의 영감을 받은 건데, 그 시비타스 솔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7개의 원형 구조로 이루어진 굉장히 체계화된 도시의 산 중턱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어떤 합리적이고 신탁에 의해서 운영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돈된 사회였다고 하면, 작가님이 연출한 이 공간은 이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그 경계지대인지 그거를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반사되고 자기의 몸마저 약간 굉장히 혼돈스럽게 빠져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을 처음 구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 구상한 거는 사실 그 캄파넬라 책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일본에 그 전시가 있어서 그거를 뭐 설치하고 뭐 이러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밤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일본에 그 쓰나미가 온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 풍경으로 도쿄 시내가 이제 그 멀리서 보이는데, 아주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반딧불 같이 그냥 막 거기서 미친 듯이 그 안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니까 결국 문명이라는 게, 인류라는 게 이 쓰나미 하나에서 어떻게 그 자연재해에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우리의, 그러니까 인류의 그 저항 대상이었는지, 인류가 그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슈퍼 휴먼 파워를 그 비전으로 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의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느꼈던 거를 작업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저는 이제 구상이 보통 시각적인 거하고 언어적인 거하고 막 동시에 섞이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뷰와 그 애틋함과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 뭘 생각하면 그것과 연결된 영화나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일본이 또 이렇게 그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자기 나라와 관련된 역사나 어떤 작업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태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도쿄를 내려다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 태양의 도시라는 단어가 적절하겠다. 그래서 태양의 도시를 다시 들어가서 서치를 하니까 시비타스 솔리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러 가는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든 걸 한 번에 알아서 얘를 샥 끌고 가고 짜면 이렇게 판이 복잡한 층위를 가지면서 짜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애들을 하면서 연결고리들을 어떨 때는 뭐 음으로, 어떨 때는 시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황당무계한 그 거리를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스비타 솔리스라는 거가 저기 전구로 그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4분의 1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리플렉션이거든요. 그리고 지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형 이제 이 라비린스를 이제 바닥을 지형을 이제 그리는데 한국 영화도 그렇고 뭐 외국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암울한 도시를 그린 영화들 뭐 SF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는 뭐 실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좀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길로 뽑아낸 거죠. 그래서 뷰가 이렇게 물론 이거는 뭐 옆으로 찍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부 위에서 찍으면 이제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였어요. 이 작업에서 공간적 길이는 국현과 저희가 같아요. 근데 저희는 로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작업도 다른 작업들도 놔야 되고 뭐 관람객들이 저 공간을 통해서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안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미로가 국경 같은 미로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길이 넓어졌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거울 미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지난 인터뷰 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이 밑에 플라스틱 컵으로 받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에서 대해서 여쭤봤을 때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하나는 조각가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어떤 문제로 대답을 하신 적도 있고, 하나는 플라스틱도 예전엔 유토피아적 재료였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이 컵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상하게? 그 플라스틱도 전형적인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킨 물질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현재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찾잖아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뭐라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거 요소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앞에 요소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놓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규모 설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러 같은 경우도 다 유닛 판판이 다 나눠져 있고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재료가 그 아크릴릭도 각도가 다 이렇게 돼서 뭐 심하게 다친다던가 걸려도 그러지 않게 밀려나게끔 이렇게 시도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중에 뛰고 싶으면 밑에 고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를 걸어가다 이제 어떤 분이 잠깐 뒷걸음질 치다가도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됐을 때 그 작업이 그냥 이렇게 축 뒤로 밀려서 가는 거가 제일 안전하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가벼운 재료들을 찾은 거고, 그러면서도 저런 그 집안을 받칠 만한 구조적인 그 덩어리가 뭐가 가능하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플라스틱 컵의 형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넓은 보거든요. 그 기둥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찍찍이? 벨크로. 그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붙였다 쪘다 하는 거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가서 설치했다가 필요하면 두 겹쳐요. 이렇게 올렸다가 뭐 내렸다가 작은 컵으로 하면 더 낮아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사실 이런 어둡고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런 그 씬을 만들어내는 재료도 아크릴릭이지만 미로 표면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미지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되면서 일어나는, 그렇지만 재료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그 걔를 받치고 있는 애도 그냥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그 재료가 딱히 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컵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기능으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물 먹는 컵을 왜 거기다 맞춰놔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 플라스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능을 잠깐, 그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받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비교적 쉽게 접근한, 나름대로 그래도 치밀하게 접근한 그런 재료예요. 네.
네.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몽그랑 레시 연작의 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불 작가의 작업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통념이 그 앞단계 작업 때문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불 선생님을 여전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작업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불 작가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어떤 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건축적인 조각 설치 연작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큰 전환이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전시는 그게 사실 개념적으로 어떤 것에서 연결이 되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 거라는 거를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연결성을 좀 더 찾고자 하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목에 사실 그러니까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그 몽그랑 그러니까 그랑 레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더 이상 메타 내러티브가 거대 서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농 그랑 레시라는 작업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개념을 가진 그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생각하시게 된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그 사실 처음엔 제목을 안 적고 구상을 했지만 그 항상 그 머릿속에 빛처럼 이상하죠. 그 어린 나이에 왜 빛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빛처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살아온 뭐 한국이면 한국 아니면 근대면 근대 지금의 현재까지의 이 기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루고 싶다. 다루고 싶은데 그거를 좀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겪는 것처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소주제를 하나 뽑아서 뭐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고 그걸 통해서 뭐 보편성을 이렇게 뭐 언급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모든 시간을 그 섞어서 경험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항상 그 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아내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 뭐 이렇게 부분 구상을 해도 그 욕심만 있었던 거지 내가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된다 아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려면 뭐 하다못해 역사든 아니면 문화적 경험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30대 때는 도저히 이거는 지금 내가 해봤자 너무 우스꽝스러운 키치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뭐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는 좀 보류하고 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 관련된 뭐 구상을 부분적으로는 드로잉으로 남겨놓으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2000년대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돼갈 때쯤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갖고 첫 번째 한 전시가 이 칼티에 전시인데요. 그때 이제 그 개인전이고 과감하게 그 구상으로만 된 작업들만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 전시장이 그 장르베리 그 디자인한 건물인데 그 스트럭처 그 보가 굉장히 굵어요. 그러니까 쇠도 굵고 이런 보들이 굵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벽이 없고 다 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축적 언어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모든 사물을 굉장히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시할 때 보면 항상 그 벽을 세워서 결국 이 건축가가 만든 그 건축 언어 구조를 다 지운 뒤에 그러고 나서 뭐 작품을 걸던가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이 언어를 그대로 쓰면 나는 어떤 환경을 맞게 되는 거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야외가 되는 거죠. 다 유리니까. 환경적으로야 실내지만 시각적으로는 거의 야외와 같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구조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 거대한 스culpture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데서 그 작업이 보여지려면 그 구조와 그 야외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거기서 일종의 버티면서 계속 그 다이알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었고 더 복잡한 다성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미러를 깔아서 건축도 구조적으로 훨씬 더 강하고 환경도 더블로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고
그 작품도 이렇게 그 리플렉션 때문에 형태가 이제 그 쌍을 이렇게 그 대칭이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뭐 그 다성학이랄까 뭐 이런 이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이얼로그가 그냥 잘 들리는 그런 게 아주 클리어한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그 무수한 다이얼로그가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때 구상을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의 제목도 정리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히 뭐라고 할까. 근데 매번 하는 것마다 작품을 따로 붙이기는 적절치 않고, 첫 번째 그 몽광레시시라는 제목으로 처음 드로잉을 한 게 있는데 그 드로잉 그 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요런 요게 있는데 저 바깥에 그 전시장에는 더 큰 작품이 있긴 있지만 보면은 이게 그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간 걸 구상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하나로 넣어서 저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다시 이걸 하나씩 풀어서 이제 그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았어요.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구상을 하면서 요거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불가능한 시대에 대안으로서의 그 서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를 할 수,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목을 저쪽으로 굳혔던 게 생각이 나네. 뭐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면서 이 질문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쭉 그 드로잉들이 있는 공간에 이제 조론 굉장히 작은 거기에 저 지도가 나와요. 근데 일종의 반지도인데,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시면서 이 당시 그러니까 60,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떤 서울 외곽의 군사마을을 지도화하는데, 이게 지도라기보다는 막 기억을 더듬어서 시간대와 모든 게 중첩이 된, 아 여기가 내 첫 번째 집이었고 여기가 그 두 번째 집이었고 세 번째, 맨날 이사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런 지도를 그려서 어찌 보면 이 몽그랑레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신체 건축 풍경으로 어떤 확장되는 이 특징을 반영하는 듯한,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풍경들을 이 같이 떠올라요. 이걸 풍경적으로 읽게 되다 보니 그래서 이 드로잉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궁금하고 이 지도를 처음에 그리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는지. 제 입으로 항상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선언조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본 적은 없고, 그렇지만 그 좀 제 스스로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거가, 제가 이렇게 그 관심 갖는 것들이 어릴 때 경험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벙커를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벙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근대화 과정 이런 것도 관심 있어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건 내가 어린 시절에 무수히 꿈꾸거나 지겨워했던 것들인데 뭔가 나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0대 초반에 한 몇 년 동안 살았던 지역인데, 다행히 그 지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는 움직였지만 크게 이동을 하진 않아서 그 위성 도시 그 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지도를 일단 지도처럼 내가 흔적을 좀 더듬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중간 지점에 어딘가가 뭐 한 12살 때였다면 뭐 13살 때, 14살 때, 15살 때, 16살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 살았던 그 주변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서울 외곽에 그 위성 도시고, 그다음에 군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 같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고, 거기 원래 그 논이 유명한 데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외지인들이죠. 계속 바뀌는 그런 외지인들이 여기서 살고, 그리고 그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도로가 생기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물론 뭐 저 당시에는 70년대니까 조그만한 그 공장들이지만요.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들이 뭐 섬유 아니면 뭐 가발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 만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 뒤섞여 있는
그래서 끝없이 그 시멘트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농촌 마을인데 도시화돼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저런 요소들이 전형적인 그 근대화 과정을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 사회와 그런 그 공업 사회로의 그 충돌 뭐 이런 것도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작지만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겪으면 그게 세상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 벙커가 나의 그 놀이동산이었듯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찬찬히 내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겠다. 이 도대체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아니면 나는 왜 이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그래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일종의 그 기억에 의해서, 그 환경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이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몽그라메시 연작을 보면은 어쩔 때는 이런 한국이 겪었던 60,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 뭐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농촌이 도시화되고 이런 한국 근현대사와 연관된 어떤 정치적인 특징, 그리고 도시 발전의 특징, 경제 발전의 특징,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몽그랑레시 연작에는 다양한 모더니즘 건축의 유토피아니즘이라든지 어떤 그런 열망과 실패에 대한 흔적들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뭐 유토피아 문학 아니면 낭만주의 풍경화,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중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 생각들이 사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모형이었는데 이 뉴질랜드 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처음 선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작업과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작가님이 이거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일종의 서문 같은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굉장히 상상적이고 다층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너무 많은 다층적인 참조가 들어간 이상한 상상의 지형, 미니어처 지형,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휴 페리스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1927년이죠. 그때 만든 메트로폴리스 오브 투모로우라는 그런 건축집에 나왔던 비저너리한 어떤 철학의 타워, 중심 타워라는 것을 또 한 거고, 안에 모더니즘 건축들이 막 엉켜 있고, 하이드로토피아라는 토마스 브라운 경의 어떤 문구들도 있고, 뭐 비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 나온 이상의 초상이라고 불릴 만한 두 점이 있는데요. 이 두 점을 이렇게 약간 은폐된 형식으로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 저희 조각 같은 경우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스타이너,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영화에서 캐릭터는 너무 완벽한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제 그 캐릭터가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거든요. 집에서 가족을 다 죽이고 자살을 하고, 그 자기 거실에서 앉은 채로 죽어 있는 건데, 그거를 경찰 이 친구가 듣고 그 아파트에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확인할 때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주검을 보통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천으로 덮어놓은 형태를 이렇게 그 약간 랜드스케이프처럼 따가지고 등 뒤에는 그 브루노 타우츠가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죠. 이상적인 그런 그 세계. 그린 그 그림이 뒤에 이렇게 음각으로 나와 있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감추려고 이렇게 쓱 덮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한편으로 이걸 인체라고 보면 인체였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다라고 보면 랜드스케이프예요. 그 중간 어딘가로 보이게끔 이제 색을 선택을 한 거고. 예. 둘 다 이렇게 인체적인 형상과 랜드스케이프적인 형상이 섞여 있고, 특징적으로는 이상의 추상이라고 불리지만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녹아있는, 그러니까 스타이너의 죽음을 얘기하셨지만 마르첼로가 저 사람처럼 정말 살고 싶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역설적으로 이상의 추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것은 예를 들어 브루탈리즘 건축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앞면은 굉장히 전도인데 저희 근대화 과정에서 88 올림픽 전에 건축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파사드로 다 깨끗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것처럼 전면은 매끈하고 뒷면은 이제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막 있는 그런 형태로 이상의 초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벙커라는 작업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린 시절 벙커에서 놀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수많은 이제 레퍼런스들과 미하일 바이튼의 다성성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이구의 얘기를 포함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근대와 근대 이전에 경계선에 쓴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근대인이 아니었는데 예, 자라서 근대인이 된 거잖아요. 왕손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동등한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냥 공부하러 그 뭐 건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 MIT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작업이 저 작업이죠. 하우스 오브 네. 투모로우인가 네. 그거고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속 했으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실 한국 정치에 소환돼서 거기서 자기의 기구한 삶을 다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되다 보니까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근대인에서 다시 스텝백했다가 자기가 태어난 데가 일본 그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 보면은 그쪽에 그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난 건물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그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의 한 방에서 그냥 자살해요. 그래가지고 죽거든요. 이 사람의 일생을 겪으면서 이 작업을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 그런 뭐 그 이쪽에 겐조 탄게의 그 요요기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그 겐조 탄게가 근대 건축에서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드는 그 모뉴멘털하고 브루탈한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사실 그 아시아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콘크리트 건축이 상당히 이제 일종의 대부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화장도 하나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약간 역사에서 어떤 그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실패를 했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그 용도가 끝난 뭐 이런 장소들을 몇 군데 골라가지고 근데 그게 또 이후하고도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그 사람이 건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몇 군데 공간을 잡아가지고 그 형태 이 벙커의 형태도 그런 것들의 콜라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 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 낭만주의의 기암괴석 같은 그 사실적일 필요는 없죠. 낭만주의라는 게 사실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로 돼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가면은 그 하우스 오브 투모로우의 그 윈도우 쪽 그 근처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쪽 저쪽으로 말아 돌아가는 쪽은 요요기 스타디움에 아주 특징적인 건축 요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bstract expressionism, 추상 표현주의예요. 네, 거기 있는. 그쪽 건축 그 형태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요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벙커를 만들고 저 안에 이렇게 마이크는 눈에 안 보여요. 다 숨어 있어서. 그리고 헤드폰이 저 안에 있는데 이걸 여기 요 부분부터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할 때 계속 실패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공간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있잖아요. 소리로도 공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공간만이 갖는 그 볼륨이 있고 형태가 있듯이 이 공간의 이 형태에서만 나는 그 낼 수 있는 소리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소리는 실제로 이 공간에서 벽과 흡수와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간은 그 공간만의 그 소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구현한 거는
제가 선택한 5개인가 6개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개의 그 레퍼런스 공간들을 실제로 그 공간에 가서 다 박수를 쳐가지고 에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은 그 공간과 똑같은 소리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공간들을 음향 시스템에서 그 소리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5개의 공간을 차례차례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소리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때는 그 소리의 공간을 통과한 소리로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장소의 리얼리티인데 실제 공간을 불러온 거죠. 시각적이나 물리적으로 다른 뭐 볼륨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소리로 그걸 구성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이를 안에서 할 수 있고 오늘이 제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사실 이 미하일 바흐친이 얘기하는 다성성의 개념이 저런 식으로 소리의 어떤 파장으로 소닉 시뮬라크럼이라는 거 선생님이 부르신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헤드셋을 쓰면 자기가 내는 소리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샘플 그 파동과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시 공간을 다 초월하는 어떤 여정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다성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참조가 있지만 이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또 이 벙커가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는 사실 식민 전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이상한 건축적인 잔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많은 근대 건축가들을 해서 많은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도대체 왜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할 정도로 이런 근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니즘의 성격, 그 유토피아의 형태로 건축과 같이 만나서 일어난 그런 성격들을 이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브루노 타우트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이 두 점은 애프터 브루노 타우트라는 작업과 스턴바우 작업은 이제 타우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이 타우트를 만나게 됐고 하게 됐는지를 어제도 누군가 물어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제가 브루노 타우트를 알 리가 없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뭐 무슨 실제로 실현시킨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낯선 이름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건축에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그 시대 어떤 시대에 그 시대의 비전을 담아서 그 인간의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비전을 거기에 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것이 실패나 그 용도가 다했음에 대해서 보기가 좋은 사례이고 그리고 그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환경이나 뭐 이런 걸 다 다뤘다면 거기 개입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 텐데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그 건축가의 작업으로 뭐 많이 손을 대더라도 그게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건축 쪽에 관심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전시를 하거나 뭘 만드는 것도 공간이어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언어 건축적 언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얘가 대응해서 그 다이얼로그를 풀어갈 때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 지점이 있으면 이게 흥미로운 다이얼로그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생각에서도 한 게 있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어렴풋한데 제 생각에는 이탈로 칼비노의 책을 보다가 거기에 이 사람의 드로잉이 나오는 게 인비지블 시티의 드로잉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부터 이 사람의 드로잉을 보고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이 사람을 그때부터 이렇게 추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적하면서 그 선언문들이라든지 흥미로운 선언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제로 실현은 몇 개 안 해가지고
그 실현한 것 중에서는 저 작업이 제일 유리 파빌리온이죠. 그 유리 왼쪽. 파빌리온이 네. 제 아이디어에 그래도 네. 부합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의 그 실현시킬 수 없는 그 아이디어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드로잉으로 남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지금도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동일한 제목으로 작업을 만든 것도 있어요. 스톰바우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드로잉인데 그리고 사실 이 알프스 건축이라는 게 알프스 산맥을 저런 유리 수정 같은 걸로 다 채워갖고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서 유리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유리 건축의 행성을 만들겠다는 그 당시에도 실현될 수 없지만 지금도 실현될 수 없는 어떤 비전을 저 한 권의 책에 담았던 거고 그거를 이제 쫓아서 이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다. 이것도 좀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못하지만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어떤 꿈의 장면을 담은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나타나는 어떤 선들이 있고 많은 유토피아 문학에서 사실 유토피아가 섬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어떤 배, 뭐 빛나는 난파선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톰바우라는 저 개념이 별의 건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위성에서 쏴갖고 아예 별처럼 생긴 건축으로 되는 그 아이디어를 저 작품에서 했고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헤븐 앤 얼스가 어떤 역사와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담은 그런 저 헤븐 앤 얼스 천지 작업과 함께 항상 스톰바우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이 항상 이런 아름다움과 트라우마, 유토피아적인 이상과 실패 그리고 동과 서의 어떤 꿈이 만나는 어떤 이런 검은 표면에서라도 만나는 이런 상태들이 같이 양가적인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특징을 항상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전시 장면이었고요. 오바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오바드라는 연작이 오바드가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레나데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세레나드는 연인들이 이제 저녁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오바드는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새벽이 됐으니까. 그때 헤어지는 연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바드인데 근대의 어떤 기술적 진보와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을 이런 탑의 형태로 소환을 하면서 탑이나 비행체 등의 모티프를 되게 많이 참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어찌 보면 5개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유토피아의 꿈, 실패,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다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목의 그 의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탑들을 참조하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탑이라는 타워라는 게 그 기술의 정수 중에 하나예요. 그 건축 기술의 정수를 거대한 건물로 하기 전에 타워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워 그 제가 레퍼런스 삼은 거는 이를테면은 그런 스트럭처의 디자인의 첫 번째 탑이라던가 그러니까 그게 그 시기별로 계속 디벨롭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모아서 그러면서 기능이 상징적이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걔를 모아서 일종의 지구라트 같은 타워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태는 전광판 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철 구조에 전구에 빛이 들어와서 하는. 그러니까 이 작업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 맨 처음에 제가 몽그랑 레시스의 서문 같은 작업이라고 했던 거에 보면 이 타워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타워 빌딩으로서의 타워도 나지만 이런 스트럭처 타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면 거기서 하나씩 띄어내서 거기 모형 같은 거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애 하나를 띄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작업을 제대로 구현을 시키려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몇 번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레퍼런스들은 있고 네,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지구라트 얘기하셨고 어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열망을 타워로 구현했던 기술적인 열망을 타워로 구현했던 거고 이제 국현에서 선보였던 이 세 번째 오바드가 어찌 보면 이 힌덴부르크 참사와 함께 브루노 타우트의 이 새로운 법령을 위한 기념비가 같이 공중에서 충돌한 듯한 모습으로 이제 유토피아의 실패죠. 이거를 구현한 작업으로 되었고 이 작업이
2009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작업인데 여기 보시면 그 2018년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너무 그때 분위기가 좋고 막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된 게 있었어요. 남과 북이 이 화해의 상징으로 거기 DMZ에 있는 감시 초소를 11개씩 파기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때 파기를 했는데 당시 리얼 DMZ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재료들을 작가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녹여서 다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한 건데 여기 그 범령비의 어떤 형태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2디멘셔널한 걸 가지고 3디멘셔널한 어떤 탑을 만든 거고 그런 이데올로기의 열망과 실패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어떤 작업인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우주의 진실 100만 년 동안 앞으로 지구는 22점 몇 도에서 24도 사이로 이렇게 회전할 것이다. 지구 축이 이렇게 똑바르지 않잖아요. 이게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까지 조금씩 달라지는데 앞으로 100만 년은 이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의 기울기로 돌 것이다라는 그 과학 그 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냥 그걸 여기다 썼어요. 그 안에다가 지리멸렬한 인간의 화해와 뭐 이런 열망의 역사와 지리멸멸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와 이제 우주적인 팩트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작업이고 비아네가티바 작업이 사실 보시면은 제가 초기 드로잉에서도 막 그런 메모를 찾았는데 매너리즘 미로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전체적인 구조들이 다 다층적이고 파편화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비아 네가티바를 구상하게 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거울 그리고 이 비아 네가티바에 나오는 이 책이 밖에 줄리언 제인스라는 학자가 쓴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이 또 잔뜩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걸 구상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런 실제로 그 관객이 경험할 수 있는 미로라던가 또는 시각적으로 그냥 보는 미로 구상을 많이 하는데요. 미로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비아 네가티바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볼륨은 작아요. 조금 방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 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복잡하게 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를 관통해서 다 지나가려면 생각보다 긴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생각보다 길게 계획된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이게 약간 두려움이 살짝 길을 잃은 건가? 이런 뭔가 이렇게 거기서 약간 당혹스러움이 생기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러로 돼 있죠 전부 다. 아주 타이트해서 사실 휠체어는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좁은 데는 60cm 폭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미러가 굉장히 다각으로 모든 것에 설치가 돼 있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비치는 여러 각도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게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보거나 또는 다른 공간이 비어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거를 제 나름대로 장치인데 자아라는 그 관념이 근대의 관념, 근대적 관념이라고 해도 이미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안착이 된 그 순간부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같이 작동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일종의 무수한 자아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살짝 무너지는. 그것이 경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그런 이제 그 순간을 만들려고 좀 플랜을 짠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저기서 약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좁고 출구가 계획된 곳이 아니면 뒤돌아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원웨이 미러라서. 그래서 반을 이렇게 열어놨죠, 아래를. 그래서 사실은 내부에서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몸을 낮춰서 그냥 나가면 돼요. 반이 열려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항상 열려 있고 이거는 그냥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몸을 낮춰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분 봤어요. 나오시는 분을. 이 안에서
약간 일종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약간 고통에 가까운 걸 느끼는 분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그런 환경이 되면 반이 열려 있어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여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뭐 레이어들이 있지만 실제로 요 구조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근데 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포토제닉한 스팟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평면 작업이 굉장히 조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보여줬던 파사드 작업까지 이번 전시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크리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면 작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번 전시에 걸렸는데 조각가로서 설치 작품 요새는 뭐 경계가 없긴 하지만 이런 평면 작업에 대해서 더 앞으로 심층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프레임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이 나를 구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들으면 계속 들으면 그 소리에 그 얘기 그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조각 입체를 많이 만드니까 조각가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세상에는 조각가라는 게 먼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그냥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드로잉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것저것 비교적 초기부터 별로 매체에 구현을 안 받고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도 관심 있으면 한 가지 재료나 몇 가지 재료에 막 천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평면 작업을 그런 부분도 사실 우스운데 그래도 어쨌든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꾸준히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시 때 한꺼번에 보여지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이러다가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시를 레트로스펙티브처럼 쫙 모아서 하는 거가 그냥 방향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다루는 요소는 많고 작품 양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지면 사실 자꾸 정리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보여줘야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페루드라든지 뭐 벨벳이라든지 이쪽 계열의 투디멘션은 다른 것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뭐 페인팅도 하고 하다못해 오일 페인팅도 합니다. 아크릴릭 페인트, 오일 페인트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는 뭐든지 필요하면 그때 쓰는 편이라서 제한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즈로 해서 뭐 한 100점 이상을 만들었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페루드 같은 경우죠. 이제 페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작업의 단초는 아나그램이에요. 근데 아나그램 조각들, 사이보그와 몬스터를 구상할 때 제가 이제 드로잉을 이건 습관인데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뭐 눈 좀 비비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타잖아요. 그거 들고 그냥 스튜디오로 가요. 스튜디오가 집 안에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잠이 깨는 거를 그냥 스튜디오에서 깨는 거예요. 커피 한 잔 하면서 거기 앉아 있으면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을 딱 꺼내 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 온갖 잡생각들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고 드로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주제나 어떤 관심 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 시리즈를 엄청나게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실현시키는 건 한두 개라도 뭐 어떤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가 전 벽을 다 둘 정도로 해놓고 그 중에서 한 4개나 5개 정도를 실현시키고 벽이 없으면 이제 얘네들 띄워갖고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 드로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그램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컬러도 칠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알록달록하게 이제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그 아나그람의 방향을 화이트로 정해서 결정을 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컬러풀했던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접어서 서랍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 캐비넷에 들어간 건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6년도인가 뭐 그때 그 우연히 그걸 봤거든요. 그 드로잉들을. 근데 걔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그 화이트 조각에 완전히 꽂혀 있을 때니까 이거는 지금 안 쓸 거야. 그리고 다 덮어놓은 건데 그 드로잉을 보는 순간에 좀 새로운 생각이 난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디벨롭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나그람 몬스터 드로잉, 그러니까 몬스터 페인팅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방법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페인팅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게 얇아서 이걸 물질성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이 재료들도 이 컨셉에 맞게끔 선택을 하고 이 조각하던 버릇이 있어서 조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 재료 하나하나가 다 작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페인팅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팅도 물감, 컬러를 내는 물감이 있다면 거기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겔과 그다음에 스톤, 광물에서 나온 가루, 그다음에 뭐 조개에서 나오는 조개는 사실 자개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 걔를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주걱으로 탁 떠서 걔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장하듯이. 근데 그걸 이제 아주 곱게 이렇게 그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뭐 벽을 세우고 뭐 해서 이 구역은 요걸로 바르고 이 구역은 요걸로 바르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쌓아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그 정교하게 면들을 다 나눠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칠게 그 주걱으로 쌓아 나가기 때문에 단 그 쌓아 나가는 순서나 아니면 그 영역은 컬러가 지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정 두께가 되면 이걸 갈아요. 엑스커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가 안에 있을 것이야라고 상상하면서 갈아내면 서서히 갈리면서 이제 그 표면에서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 쌓는 것도 모든 층위를 기계처럼 일정 두께로 쌓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모든 층위를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시간은 분명 그 시간대에 갈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간대의 표면들이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더 갈았더니 결국에는 끝도 없이 가다가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업은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추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멈춘 그 바로 밑에 사실은 더 근사한 뭐 어떤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 위에 그냥 그 멈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펄드라는 제목도 그거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페인팅이지만 그 프로세스가 고고학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들도 사실 또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은 사실 아나그람이라는 그 그림들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페인팅이 조각보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저희 조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큰 작업을 안 하는데 큰 작업인가? 뭐 어쨌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설계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평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라서 계획 밑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하니까 그런 시간에 뭐 몇십 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디벨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다음에 요런 거 해봐야지. 저런 거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다 벽에다 붙여놓고 한 것들을 그 사진 찍어갖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거 미술사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면의 그 역사, 그러니까 회화의 역사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구상에서부터 압수적으로 갔다가 다시 뭐 뭘로 갔다가 막 이게 그 보이는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거 흉내낸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멀리 나와 있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림의 요소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부에 그리고 내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겠죠.
너무 즐겁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조각 얘기하셨는데 조각가들은 사실 굉장히 구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중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회화는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분명하게 자유를 좀 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98년 이후의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98년 이후의 작품이 작가님 성함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권이었던 부모님께서 먼덩이 터오는 새벽이라는 뜻의 어떤 해돋을 불자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약간 희망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고 작가님의 어떤 몽그라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약과 의향 같은 거 이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또 실패하고 그래도 또 꿈을 꿔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담긴 작품이 작가님의 이름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의 그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제가 네. 아까 그 프레이밍 또는 명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엇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이름은 사실 굉장히 그런 평생을 불리게 되니까 근데 그것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나 같은 경우에 내가 뜻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내가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암암리에 암암리의 거라서 더 깊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는 그 사운드 그 제 이름의 그 소리음은 상당히 난감해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너무 부끄러워갖고 제가 성격이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활달한 편인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그 수줍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자꾸 그런 걸 놀리면 그게 뭐 잘못을 떠나서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을. 예.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근데 좋은 이름이라고는 생각해요. 예. 예전에 어디 시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시에서 그거 보고 최고의 찬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때가 있어. 어떤 시인이 나는 딸을 낳으면 이름을 불이라고 짓겠다.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빠인가? 그렇죠. 많이 늦었지만 제가 2개만 받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의 발굴, 벙커, 천지 같은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님이 이제 공간에서의 사건이나 이 공간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설치적 조각 작품으로 이제 표현하신다고 느꼈는데 특정 장소의 의미를 설치적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고 또 조각가로서의 그 경계를 넘어서 혹시 이제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 자체로서 새로운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건축물 자체를 구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로 한 적은 없어요. 제안을 받은 적은 있고요. 그래서 그 건축가하고 협업을 하자는 제안을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런 거를 하려 치면 뭐 평생에 한 2-3개 하면 끝나겠는 거예요. 그때 워낙 고밀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건축가가 되지 말고 조각을 하자 그냥 예,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로 해서 지금도 뭐 많이 만드는 느낌은 아니지만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여해서 최대한 실현을 시켜보자 하고자 했던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래서 큰 규모는 꿈도 안 꿔요. 그리고 건축가랑 일하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이건 정말 그 사견이지만 건축가는 그 왕이라서 다른 왕을 인정을 안 해요. 너무 늦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구조였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좋아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 아티스트 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예술가로서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그리고 예술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마침 저희가 2019년에 선생님 호암상 예술상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에요.
찰스 부코스키 식구를 인용해서 한 말인데 예술을 창조하는 방법은 보통의 개념을 불태우고 파괴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가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새로운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기억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지만 이거를 꼭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그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